이제 실제 요리 시간입니다. 실제 요리에서 전체적인 감상 먼저 다골님부터 할까요? 되게 뭐랄까 호러랑 FS랑 추리소설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울 공포영화의 시초? 공포영화? 거울 공포영화의 시초. 요즘에 여름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거울 속에서 막 뭐가 튀어나와서 날 끌고 들어간다는. 이거 약간 그거에 약간 19세기 버전?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본질하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포장? 이런 거에 관한 소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는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유미주의를 추구를 해서 그런지 아름다운 문장들도 되게 많았고 나름 19세기의 영국에서 쓰여진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던가 인도라던가 어떤 동서양의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단어들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은 페르시안상 안장 주머니라던가 금연화라던가 자스민이라던가 극락조라던가 터번 술장식 이런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을 쓰면서 되게 문화가 되게 지적했던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어떤 19세기 시대 상황하고 연관이 있나요? 해설에 보면은 뭐 헬레니즘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좀 있긴 있어요. 그 해설에 보면 그 얘가 결국 그 말하는 게 다 덕후짓 한 거잖아요. 덕후짓 하면서 문물 모으고 이런 건 되게 묘사가 되게 너무 아름다워요. 도리안이 모으는 거예요. 네, 나중에 그 아름다움 자체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과 관련된 걸 모두 모아요. 장신구라던가 보석이라던가 가공품이라던가 옷 같은 거, 뭐 책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모으는데 전 보석에 대한 그 묘사 보고 너무 예쁘고 보석도 정말 갖고 싶더라고요. 눈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덕후짓을 되게 중장차 묘사를 아주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면서 그렇죠? 네, 몸장님은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전자책을 읽었을 때는 그냥 스토리 위주로 봤는데 다시 보고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책을 사서 봤는데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장들이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문장도 느끼면서 봤고 나름 자극적인 사건이지만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항상 고민하고 있는 그런 뭐 예술주의 그런 것과 이런다가 도덕주의 그런 거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냐, 뭐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부터 해가지고 영원한 젊음, 뭐 젊음에 대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이야기만 보면 되게 특폐적인 소설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호러 영화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안에도 많은 내용이 되게 담겨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 바지도 말하고 이 작가도 말하는 게 계속 말하는 게 예술가는 뭐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야지 자기 삶을 조금이라도 작품 속에 개입해서는 안 돼.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여기 나오는 말이 엄청 많거든요. 인물들이 또 말이 많고 헨리가 특히 말이 많고 사상을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상적인 면에서 되게 그냥 가벼운 소설보다 사상을 접하기도 좋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상 깊었던 장면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11베인과의 사랑. 예. 11베인이 이름도 모르는, 그러니까 약간 도리언의 죄를 떠나서 이름도 모르고 그냥 아름다운 왕자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그거는 정말 약간 허황된 뭔가 그래서 저게 사랑인가? 그래서 11베인의 사랑도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웠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약간 그 느낌이 결국 배역을 사랑하는 도리언 그레이랑 결국 피장파장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둘의 사랑,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랑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11베인이 죽고 나서 이거 합리화는 보면 되게 소름 돋아요. 실비가 어떻게 자살을 했잖아. 근데 혜리가 막 네 탓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가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요? 내 탓이 아니라. 혜리가 많이 얘기를 해주고 그 바지에다 놀러 왔는데 얘가 엄청 슬퍼할 줄 알고 약혼녀가 죽었으니까 슬퍼할 줄 알고 다독이러 왔는데 너무 멀쩡한 거야. 그거 혜리가 놀러 다니는 거야. 무슨 어디 오페라 보러 갔다 왔고 약간 이방인이 그것처럼. 그러니까 야 너 놀러 간 거 알지?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놀러 갔다 왔는데? 막 이런 식으로 쿨하게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 되게 남의 이야기처럼 막 하면서 도령을 내가는 말이에요. 아, 인생이란 얼마나 기이하고 극적인가. 헤디, 이 모든 것이 책에서 읽은 거라면 아마 읽다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나니 너무 놀라워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리가 또 뒤에 하는 말이 내가 보기에 그녀의 죽음은 아름다운 무엇이 있다네. 그러니까 남자를 위해서 자살을 할 만큼 숭고한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네. 이 사람 정말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미담 보듯이 자기 약혼녀가 죽고 친구의 약혼녀가 죽은 건데도 미담 보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책에서 본 거면 더 슬펐을 텐데 아름답지 않은데 되게 소름 돋았었죠. 무섭네요. 그쵸. 뭐 있어요? 저는 그 11의 동생이 도리언을 이제 복수를 하러 찾아와요. 재밌네. 네, 복수를 하러 찾아왔는데 그 전에 이제 도리언이 안 늙은 거야. 40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안 늙은 거야. 얘가 우리 누나의 그 엑스 보이프렌드인 거를 모르고 그냥 보내주는데 어떤 여자 한 명이 아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람이다 말을 해줘가지고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몰래. 근데 그 사이에 도리언은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다른 사람이 누가 총을 토끼다 하고 총을 쐈는데 사람까지 같이 맞은 거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11의 동생이었던 거야.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고. 그 순간 도리언이 마음에 확 넘어서 환호성을 지르며 입에 막 미소가 가득하는데 그렇게 나까지 미소가 같이 지어지고. 대박이다. 이 두려움이 정말 도리언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정말 자기가 가장 두려웠던 부분이 없어진 거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어. 지금까지 가장 걱정했던 가장 큰 근심의 원인이 사라졌으니 앞으로의 인생은 행복하게만 살겠구나. 앞으로 정말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면서 좋은 선행만 하면서 살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재밌는 게 도리언이 조금 지나자마자 결국에는 스스로를 죽임에 이르게 하죠. 꽤 근본적인 두려움이 없어졌는데도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거기서 막 사슴을 쏘려고 하는데 토끼를 쏘려고 하는데 쏘지 말라 그래. 그리고 막 토끼가 되게 우아해 보이고 막 도리안이요? 도리안이 막 사냥하는 사람들 쏘지 마 해가지고 얘가 좀 착해졌나? 생명을 이제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나? 라고 했는데 짐이 죽고 나서 막 기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 악몽의 대상이 날아갔으니까. 근데 만약에 처음에처럼 도련이 반성한 걸 생각하면 그 초상화를 찍은 게 내가 저 꼴 보기 싫어서 막 저게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한 게 생각하는데 그 기쁨과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냥 얘는 짐을 없앤 것처럼 초상화도 없애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짐이라고 느낀 거예요? 짐이랑 그 시체 처리해준 친구가 죽었을 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내 시체를 처리해준 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나의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가 날아간 거예요. 안도감을 느끼는 거네요. 짐이 죽었을 때는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기뻐하고 근데 남은 건 바지도 내가 죽였잖아. 아는 유일한 편한 사람. 그러니까 비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초상화만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맨 처음 읽었을 때는 초상화를 그냥 꼴보기 싫고 증오심이 생겨서 원망스러움에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없애면 나는 완벽해라고 하다가 자기가 죽은 거지. 그러니까 머릿속다가 그냥 두 번째 읽었을 때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명작이라 다시 읽을 때마다 생각이 좀 다르게 나누는구나 생각이 들긴 했는데 지금 나쁜 놈이에요. 반성을 하면은 사실 자기가 10일도 일이 터졌고 10일 동생까지 죽였으면 한 가정을 망가뜨린 거니까 되게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데 되게 말한 것처럼 막 기쁨을 엄청나게 묘사하거든. 근데 악몽에 그 사라지고 너무 잘 묘사해서 저도 막 안도가 됐었어요. 다행이다. 우리 도련이 잘 살겠구나 이랬는데. 이게 되게 근데 생에 대한 집착이 너무 끔찍한 거야. 계속 자기 삶을 계속 후회하는 것 같은데도 계속 살고 싶어요. 막. 계속 지키고 싶어. 그러게요. 영원한 쓰레기통이 될 수 있는 양심의 쓰레기통이 될 수 있는 초상화라는 게 있는데 마지막에는 그것까지 찢어버렸을 때 저는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이렇게까지 살고 싶은 거 이런 거죠. 이렇게까지 자기 감추고 싶은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만약에 도리안이 스스로 초상화를 찍거나 죽이지 않았다면 그 초상화가 만약에 정말 끝까지 정말 그 초상화를 냅뒀다면 최종엔 그 초상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이라가 됐을까요? 아니면 하얀 그냥 백지가 됐을까요? 초상화가?
그냥 갑자기 도련이 젊은 얼굴을 간직한 채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그건 그런데 초상화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갑자기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악마의 얼굴을 했었겠죠. 우리는 한 번도 악마를 못 봤으니까. 근데 이게 나쁜 짓을 하면 악마가 되잖아요. 막 주름도 나쁘게 생기고 그러잖아. 여기 또 착한 짓을 하면 우리가 막 선한 인상, 뭐 곱게 내렸단 말이 하잖아. 맞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착한 짓 다 해봤으니까, 나쁜 짓 다 해봤으니까. 착한 짓 돌아가?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막 역으로, 좀 막, 얼굴 만들기. 프로젝트.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착한 짓 하면 얼굴이 바뀐다는 것도 막 눈웃음이나 이런 주름 같은 거. 생각도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뼛속까지 바질이시네요. 저는 정말 끝까지 타락의 삶을 살아서 초상화가 끝을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역으로 끝도 없는 악도 없고 완벽한 선도 없기 때문에 악에 가까워서 근접하는 걸 뭐라 그러죠? 시그마라고 무제? 하나요? 무한급수대로 무한급수대로? 악마의 형태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어떤 최종점은 없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악한 짓을, 그러게. 근데 사실 양심이라는 게 주관적이니까. 맞아요. 계속 얘가 마음에, 그러니까 불편하면서 막, 헨리 탓하는 게 자꾸 나오거든, 중간중간에.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불편할 거면 더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막 들어가지고, 그냥,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 되게 웃긴 것도 있다. 근데 헨리가 되게 쾌락주의적으로 막 찬양하고, 그런 도련이랑 쿵짝이 되게 잘 맞는데, 헨리의 사촌 공작 여자가 있어. 걔가 또 헨리한테 좀 뻑 가려고 그래, 막. 대화를 하는데. 네. 도련한테? 도련한테. 도련한테요. 뻑 가려고 하는데, 헨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조심해. 도련한테는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어. 그러니까 너 도련한테 빠지지 마. 자기 사촌은 또 아끼는 거야. 많은 여자한테는 막, 얘 아름답지? 진짜 아름다운 거 끌리는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사촌한테는 걱정이 많이 단둘이 있어. 야, 너 너무 작업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도리안한테도 그래요. 제재를 해요, 살짝. 도련한테 안- 영화에서가 대박이에요. 영화에서가 그 사촌 동생을 딸로 바꿔버려요. 영화에서는 딸로 바꿔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헨리가 봤을 때 헨리가 자기 딸이랑 도련이랑 쿵짝이 맞는 거야. 뭐 뽀뽀까지 하고 막 이런 관계가 되니까 헨리가 대놓고 정색해. 야, 얘는 건들지 마라. 너무 나이가 차이 많이 나지 않냐. 그리고 도련을 죽이는 게 헨리가. 아니 근데 영화에서는 왜 자꾸 도련의 어렸을 적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연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약간 프로이트적으로 생각해서 얘가 학대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학대를 받아서 이렇게 삐뚤어졌고, 이런 씨. 그 결국 헨리의 손으로 죽임을 당하는 게 약간 뭐 그렇게 마무리 칠 수 있는 거 에라이. 같아요. 택도 없는 이야기였고. 영화는 작가한테 허락을 받고 만든 걸까요? 아니서 죽었겠죠 이미. 작가가 이미 죽었고. 정말 도련도 약간 가정환경이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엄마가 되게 예뻤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예뻤는데 다른 남자랑 이렇게 도망가 버려. 나 돈 많은 할아버지가, 돈 많은 도련 할아버지가 딸을 되찾으려고 도망간 남자를 어떻게든 죽여요. 그러니까 여자가 돌아오긴 돌아왔어. 어마어마하게 예쁜 여자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걔도 얼마 못 가서 그냥 자살을 해놓나 이렇게 죽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손자만 나는 거야. 여기서 영향에 대한 걸 되게 나와요. 그러니까 책이 영향을 주고 사람이 영향을 주고 영향을 주는 거? 영향에 대한 그게 나오는데 도련이 약간 막 헨리를 탓한단 말이야. 그래요. 막 탓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예전에 책으로 나를 망친 적이 있지 않냐. 나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 했을 때 헨리가 책 때문에 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책은 없네. 예술이 인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막 얘기를 해버려.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되게 도련이 되게 웃긴 게 헨리가 좀 책에 되게 빠지는데 그 책을 이제 9권을 구매를 해요. 똑같은 책을. 그런 다음에 표지를 다 다른 색으로 입혀. 기분에 느낄 때마다 그 표지를 골라서 책을 보는 거예요. 결국 그 책을 보는 거, 내용은 그 책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탐닉을 한 거잖아요. 약간 AV 느낌 나요. 야동 볼 때 안에 내용은 다 똑같은데 다 다른 버전으로 보잖아요. 근데 뭐 결국에는 다 그게 그거잖아. 그런 느낌 아닌가? 내용은 다르잖아, 그래도. 그쵸, 느낌도 그래요? 다르고. 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장소도 표지만 다르고 내용물은 다 똑같은 느낌? 좀 더 열심히 봐야겠네. 근데 여기서 책에 중독된 거랑 여기서 뭐 앱에 중독된 거랑 결국 중독은 중독이잖아요. 근데 사실 영향이 미치냐 안 미치냐다가
여기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얘는 너무 당연하지 않게 헨리는 영향을 미치는 거란 없다. 이러면서 좋은 영향, 나쁜 영향 따라서 영향을 우리는 미치지 않고 결국 자기 내면에 있는 게 끌어나는 좀 더 거지. 부각이 될 뿐인 거죠. 루시엘가 약간 충격을 많이 먹었지? 아까 맨 처음 바지를 말한 게 헨리는 친구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친 친구라고 말한 것처럼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모임에서 나왔던 얘기도 도련이 헨리를 안 만났으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까? 이랬었어. 근데 또 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헨리의 사상에 공감을 하는데, 도리언이 그런 씨앗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헨리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서 그게 빵 하고 피어난 거죠. 주무님은? 도련이 헨리를 안 만났으면? 안 변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주변 사람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사람으로서 안 변했을 것 같아요. 도리안. 그걸 영향을 받은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헨리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다골린 말대로 씨앗은 갖고 있었는데 지금 해리가 물을 주고 비료를 준 거잖아요. 그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씨가 피어났을까요? 아니요, 그대로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책이 영향을 주고 노래가 영향을 주고 이런 건 없다고 말하는 헨리의 말이 맞지가 않는 거네요. 저는 맞다고 봐요. 전에 막 옛날에 보면 영화 같은 거 보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자살해가지고 상해 금지된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때도 모임에서도 반반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련은 누굴 만났어야 됐을걸?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헨리 영향을 강하게 받은 거야 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헨리가 한 말에 좀 덧붙이면, 좋은 영향이란 건 없어요. 모든 영향이란 부도덕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관점에서 다 부도덕한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영혼을 주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정열로 타오르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자기 발전이요. 자신의 본성을 완벽하게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지요. 근데 되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해도 결국 네 안에 있던 거야 라고 하니까 되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거잖아. 안정적인 수단인 거지. 근데 이제 또 당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 때문에란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뭐 노란 책이라고 나오고 위험천만한 책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음악이나 아까 말한 영화나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되게 얘기해볼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이제 실제 요리로 들어가면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원장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는 어떤 거예요? 사실 예술을 넓게 알지 못해서 거의 한정적인 관심, 거의 책만 많이 보고 영화나 음악이나 뭐 딱히 막상 내가 필요할 때 찾는 게 아니라서 내가 생각하는 예술은 우선 책에 한정져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책이 사람을 만든단 말을 되게 좋아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엄마한테도 나를 키운 건 엄마가 아니고 대박. 파라리 책이나 봐. 나를 키운 건 산과 들과 모래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겹겹이 뭔가 종이가 쌓이면 이렇게 하듯이 나는 책들이 나를 이룬다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생각을 했는데 이 해리의 말이 되게 약간 충격이 온 거지. 그러니까 어떤 영향이든 영향은 뭐 상관이 없다고 했을 때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주는 것 같아요. 영향을 주는 거? 예술 자체가 영향을 많이 주는데 나한테는 약간 과제 같은 아주 교훈적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뭐 권선징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따뜻한 시선을 주는 게 예술이 좀 더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재미있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 저 아는 사람 중에 판타지를 진짜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책은 다 판타지밖에 안 읽어요. SF밖에 안 읽고. 근데 가끔가다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요. 나는 사실 초능력이 있다고. 진짜로 진지하게, 진심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그런 거 보면 재미있게 사람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게 읽음으로써 자신이 어딘가에 그런 게 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재밌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전시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예술이라는 게 저희한테는 예술일지 몰라도 그거를 예술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기소개서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쓰고 있는 자기소개서도 예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자체도 예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지랑 좀 다르다. 바지는 계속 화가잖아요. 네. 화가인데 계속 경계하거든. 자기가 투영되는 거예요, 예술 작품에. 그래서 도련은 그 초상화를 엄청 잘 그렸는데 이거 출품을 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너무 많이 투영됐다. 그 이런 말 할 정도로 약간 싫든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분리를 시키고 싶어 하더라고. 여기서 아까 유미주의 같은 것도 예술은 뭐 예술가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린 독자 입장에서 누가 썼는지 누가 만든 건지 찾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같기도 하고. 가볼님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예술이란 건 아름다운 것 이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맞아. 아름답고 보기 좋고 감동이 느껴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림 같은 경우에도 사실주의 그림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있는 자연을 정말 사진하고 흡사할 정도로 똑같이 표현해내는 그림 같은 거 보면서 되게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이렇게 벽화 같은 거 그려진 거 보면 아 정말 이렇게 인간의 몸을 석고 같은 걸 이렇게 빛나게 예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뭐 이런 책들을 접하다 보니까 가장 예쁜 거는 자연이 있는 그대로고 산이 있고 강이 흐르고 막 유빙이 둥둥 떠다니고 이건데 왜 이거를 똑같이 그려낸 그림을 보고 예쁘다고 하는 걸까? 사실은 이 그림은 자연보다는 덜 예쁜 거잖아요. 모방을 단순히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예술에 대한 가치관이 아예 흔들렸어요. 그리고 최근 이게 현대미술로 들어오면은 추상미술이라는 것도 많고 맞아. 또 그리고 그로테스크한 미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과거의 뭐 고대 미술 중에서도 막 뭉크의 절규 같은 그림이나 샤투르노 뭐 이런 거 보면은 악마가 사람 모가지 같은 거 뜯고 모가지 너무 말이 거친데 그런 거 보거나 뭐 그리고 요즘 진짜 난이한 미술 되게 많아요. 맞아요. 상어나 생선 같은 거 수도권에 가다 놓고 자른 거라던가 변기통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AV도 인체 미학이다 뭐 이렇게 맞아요. 보는 사람들도 많고 광고 예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니까요. 맞아요.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아름다운 게 예술이란 걸 떠나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사람과 사람이 단순히 아름다운 거를 갖고 오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예술이라는 도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추세로 좀 많이 바뀌어요. 요즘 약간 예술을 대중적으로 많이 하려고 그런 생각도 많으니까. 과거에는 분명히 자연스러운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예술이었었는데 이제는 자연을 뛰어넘는 인간미에 좀 더 치중을 두는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뭔가 느끼거나 교감을 하면 다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뭐가 예술이냐고 되게 구분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너무 다양하니까. 죄다 예술이라고 하니까. 행위예술도 있고 되게 많으니까. 약간 교양 삼아서 일부러 접하지 않으면 굳이 저걸 왜 접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요즘은 여기 전시회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교양 쌓을 겸 그냥 뭔가 좀 더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접하긴 하는데 난해하죠. 예술이란 게 엄청 뛰어난 거라는 건 알겠는데 이해하기는 좀 곤란해.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그들만의 세계가 있는 것도 같아요. 가끔은 보면. 아니 그리고 모나리자랑 피카소의 그림 같은 게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 아름다움을 찾아야 될까요? 와일드의 말을 빌리자면 예술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 목적을 지니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다. 약간 소설하고 비슷하네. 약간 무용함에 유용함에 같은 만든 사람들은 그걸 약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다골님이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느낀 게 저도 처음엔 이랬거든요. 근데 그 큐레이터나 그 작가가 의도한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들으면 그 작품이 상당히 다르게 보여요. 아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모나리자나 뭐 그런 작품들이 저게 왜 아름다워 왜 예술 작품이야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즘 돌아다니면서 큐레이터 분들도 만나고 뭐 작품에 대한 직접적으로 그걸 그린 사람에 또 직접 만나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그 작품이 갖고 있는 미라는 그 매개체인 걸 떠나서 스토리텔링이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감정이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전 그게 제일 궁금한 게 피카소의 그림이 정말 예술적으로 대단하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신에 참신하다거나 피카소의 어떤 이런 정신적인 분석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건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어디서 추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술이 더 이상 아름다움만을 가지고 오는 매개체가 아니라면 아름다움은 어디서 아름답다도 가야 되지?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사실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뜻이. 그러네.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작품이 되게 그랬어요. 그냥 빨개 벗은 여자랑 남자랑 이렇게 껴안고 있는 작품이었는데 사실 여자가 이렇게 가슴이 나와요. 근데 이유 없이 그 작품이 계속 서 있었어요. 뭔가 그거에 대한 그분 작가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그냥 그 순간이 작품- 아름다움인 네, 거죠? 그냥 되게 그 그림 그 사진 자체가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있겠지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 작품만 진짜 쳐다봤어요. 일하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스토리텔링은 상당히 다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네요, 저를. 사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되게 맞아요. 불문율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공격하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냥 그쵸. 보면 사실은, 느끼는 거지 그걸 왜 아는 거랑 연관을 시키냐. 그래서 느끼는 거다. 예술은 맞아요. 그런 말도 되게 그러네요. 많아요. 그래서 뭐 부커서트 같은 거 하면 자기가 좀 설명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또. 그래서 하여튼 여행지도 마찬가지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를 또 그걸 반론하는 것도 되게 많아서 그럼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챕터가 못 찾았는데 사실 그냥 예술 같은 거 그냥 책을 왜 읽냐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따라오는 말에게 인생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술을 접한다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기 어떤 구절이었는데 이 도련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예술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술이 목적인 거예요. 이 이미지 근원이 예술을 통해서 행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난 행복하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 나는 그냥 쾌락 자체를 추구할 뿐이야. 저 쾌락이 있어요. 목적인 거야는 내가 못 찾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되게 그 쾌락을 예술로 바꾸면 그거거든. 예술. 그쵸, 내가 맞아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헨리의 사촌 동생하고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군요 하고 도련한테 물어보니까 도련이 저는 단 한 번도 행복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지체 누가 행복을 원하지요? 전 줄곧 쾌락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해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마다 항상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술하고 노래를 듣고 마음이 힐링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행복하고 싶지 않은 대로 해버리면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기분 자체가. 그래서 그럼 정말 남는 게 예술밖에 없나? 쾌락밖에 없나?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정말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가 붙지 않은 거지. 책도 왜 읽냐고 하듯이 그림을 왜 봐, 예술을 왜 접해, 왜가 들어가지 않는 거.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거고. 내가 좋아서 보고 싶어서. 그 김영하의 그 읽다의 수필에 거기 소설을 왜 읽냐 물어봤을 때 그냥 소설이 거기 있으니까 읽는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소설가로서는. 그 사람은 자살 얘기도 많이 쓰고 이것저것 하는데 어떤 걸 전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있으니까 쓰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까 읽는 거고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독자 입장과 좀 다른데 여기서도 바질은 화가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게 많이 나와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얘기를 좀 정리해서 좁혀보면 그 영향에 관련된 걸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가수이나 뭐나. 근데 그 사람들은 또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같이 많이 하잖아요. 그게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공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한테 대중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좀 자제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번에 아이유의 제재 망사타케 사건도 있었는데 답이 없으니까 갈리는 거잖아요. 얘기거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랑 이 영향력에 대한 거랑 또 두 개에서 어떤 거에 더 손을 들어주고 싶으세요? 저는 투표를 굳이 해야 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저도 표현이요. 표현의 자유?
왜 대중들은 화를 낸 걸까요? 난 그 부분이 가장 모르겠어요. 왜 화를 냈는지. 왜 화를 냈는지. 그게 에이 저딴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하고선 자기 혼자서 화내고 열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선동해서 우리 불매운동 합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틀린 답입니다. 라고 지적질을 한 게 왜 그 사람들은 지적질을 했을까? 근데 우선 아이의 영향력을 이렇게 감안하고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퍼지는 게 원치 않아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이면 이 정도의 이런 얕은 해석력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평가해 줄 수 있을까? 약간까지는 아닌데 해석은 네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너의 해석 그런 장면을 보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의 오렌지 나무를 봤는데 제재가 스타킹 입고 있는 장면 만약에 제재가 나의 오렌지 나무를 그냥 그걸 말처럼 타고 노는데 그거를 또 오바 해석해가지고 몽정기에 철봉에 몸을 비비는 그런 자위 장면이 떠오를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일파만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 반성해라. 넌 앞으로 더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성해라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제재가 있는데 그 제재를 망쳤다라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되게 화를 낸 사람들이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 생각이 한 명, 세 명 있을 때 한 명의 생각은 다르고 두 명의 생각이 같으니까 야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하면 안 돼. 왜 선동을 하는 건지 선동이라고 보면 안 되나요? 맞을 수도 있죠. 자신과 다르다고 왜 화를 내는 강요하는 걸까요? 거니까. 화를 낸 거니까. 그게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화를 내야 될 부분이어서 화를 낸 걸까요? 근데 사실 그런 거 많잖아요. 불매운동 하는 거. 뭐 비행기에서 갑질했다. 그쵸. 그 회사 그것도 뭐 마찬가지고. 불매운동에서 뭐 망하게 하고. 또 요즘은 뭐 옥시 이런 거 했다가 그것도 옥시 막 불매운동하고. 그래서 결국 그 행동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자 하고 깨우치게 하고 좀 자제시키려고 하는 행동 제재력을 주려고 그런 느낌으로서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두 분 다면서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는 거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쵸. 이게 당연히 와가야 되는 문제인데 나는 더 되게 재밌는 거는 시대가 자꾸 역사가 흘러갈수록 이게 점점 더 완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더 자꾸 자극적인 거나 다양하게 노출을 당하면서 점점 개방적이 되어가고 처음에는 지적을 했던 게 나중 시대에는 지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2000년 후에 그러니까 되게 의미 없는 싸움이지 않아요? 나는 소모성 전 있는 기준이 싸움. 법이라고 생각해요. 법이라는 것도 근데 약간 시대가 갈수록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변해지잖아요. 변하지 않는 법. 예를 들어서 뭐 맥심의 강간을 비유해서 강제로 하는 건 안 된다? 그런 거는 살짝 비유했을 때 뭐 좀 그런데 솔직히 뭐 제재가 자신의 그런 신체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 굳이 표현하는 거를 제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이 되게 예민한 게 뭔지 알아요? 사극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사극은 약간 그래도 실존 인물인데 거기다 약간 또 가미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극에서도 약간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 가족들이 소송 엄청 건데요. 명예훼손으로 방송에 야 우리 조상은 이런 분이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묘사했냐. 만약 제주도 실존 인물이었으면 명예훼손 소송 걸만 한 거지. 그렇죠. 야 우리 시대한테 왜 스타킹 신기다 이런 명예훼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걸 수도 있는 정도인데 그나마 문학작품이니까 된 건데 법이라고 했을 때도 뭐 사극에서 사실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간신도 있고 이것저것 있잖아요. 근데 간신이라고 1부터 100까지 간신은 아니잖아. 그쵸. 근데 또 묘사하는 장면에서 나오면 걔를 또 다른 증거 되면서 뭐 명예훼손 막 하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법도 되게 변호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 쇼생크 탈출이랑 그런 거 보면 그냥 죄 없어도 많이 변호사 잘하고 앵무새 죽이기도 마찬가지고. 약간 장동민 이번 사건도 장난이 맞아요. 아니었잖아요. 장동민은 단순히 개그로서 유머러스함을 표현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어떤 뭐 한부모 가족인 아이들에게는 엄청 상처고 그 비하하는 거 아니냐 해서 몰매를 맞아 결국 질타를 받았잖아요. 저는 세 개 다 이거랑 아이유랑 둘 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근데 충분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은 되는 것도 머릿속에 있으면서 근데 이건 정말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내가 내놓은 거를 이거 어떻게 불러도 내 게 아니야. 난 이미 이제 만들면 끝이야 라고 하는 게 있고 그에 책임을 해서 묻는 게 있는데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영향력을
줄 거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근데 그 표현을 잘 따지는 사람은 나는 이미 영감을 받아서 내놓고 이제 내게 아니야 이제 뭐 이렇게 해버리면 영향을 책임을 안 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술가들 계속 하는 표현의 자유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 예술가들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아닌가요? 아닌가? 영향력이잖아. 예술가는 예술을 그냥 예술을 선택하든지 그래요. 감추기 위해 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걸 딱 그렇게 다 할 수 없지. 그러네요. 그럼 막 영감이 떠오르는데 자기 혼자서만 만들면서 아 난 만족했어 이러고 세상에 안 내놓고 장동민이 막 엄청 웃기는 콘트를 짰는데 아 나 혼자 너무 웃겼는데 덮어놔.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 사상의 도구로 보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이제 오스카 와일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술가는 그냥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지 어떤 전달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이 의미주의의 그거는 좀 사상이 아닐까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두 분은 표현의 자유도 더 다른 걸로. 네, 몸짱님은요? 저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도 나온 내용 중에 하나 브레이크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리언 그레이에게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있다고요. 여기 나온 거 한번 읊어줄게요. 자만과 격정이 휩싸인 그 끔찍했던 순간에 그는 초상화가 세월의 짐을 지고 자신은 영원한 젊음의 순수한 광채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가. 모든 그의 잘못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차라리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확실하고 신속한 처벌이 뒤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했다. 처벌 속에 정화가 있는 법.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잠깐 꼰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이유가 소송을 걸어서 뭐 감옥에 가라 이러면 그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 몰매를 맞았으면 좀 조심해서 좀 더 자제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영향력을 많이 미치니까. 악플러들이 되게 좋은 마음으로 해준 거네요. 똑바로 살아라. 앞으로 이렇게 살면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에 악플을 단 건가?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악플도 있는데 평론가나 출판사 이런 사람들이 정말 건전하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악플 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달까? 아니겠죠. 그냥 아이유가 싫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난 아이유가 좋으니까 그냥 옹호할 수도 있고. 맞아요. 사실 그거는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영원한 젊음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간단히 영원한 젊음이 주어진다면 몇 살로 고정되고 싶어요? 저는 12세. 10세 전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고정이 된다고? 네, 어린 그 나이에. 그때도 좀 성숙하셨나 보네요. 아니요, 저는 쾌락을 다 즐길 만큼 즐겨서 쾌락을 위해서 20대의 몸으로 영원히 살고 싶진 않고요. 10대의 몸으로 어린 시절이 누릴 수 있는 거를 평생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맞아. 전 되게 똑똑할 거잖아요. 뭐 나이만 안 들 뿐 10대의 모습이니까 10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누리면서 내가 가진 지식과 농염함과 순수함을 모든 사람들 홀리면서 살 거예요. 야, 불이익도 엄청 많잖아. 뭐 그런 불이익은 20대 충분히 해봤으니까 술을 못 마시는데요. 네, 괜찮아요. 마실 만큼 마셨어요. 지금 이미 다 해봤다니까 지금 할 말이 없긴 하지 뭐. 뭐 그러다기보다는 꼭 뭐 아직 아편은 안 해봤지만 아편 좋게 마약과 그런 거는 안 해봤지만 그런 걸 이제 저울로 재본다면은 저는 그런 쪽의 메리트가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영향력을 크게 갖고 있는 장지적인데 작아 보이지만 영향력이 엄청 큰 무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나는 되게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전성기 때 그럴 때 멈추고자 할 줄 알았는데 머리를 굉장히 유용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약간 계산적인가 봐요. 오, 신기하다. 신우님은? 저도 16, 17세? 저는 고1, 2? 3은 고3을 싫고 한 고1, 2 정도? 그때로 고정되면 그때도 19세 안 되니까 많은 것도 못하는데? 저도 이미 해봤으니까. 풋풋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럼? 그 학창 시절의 그 느낌이? 네. 그게 너무 좋아서 그때 들어가고 싶어요. 신기하다. 근데 이게 아니라면 좀 3, 40대 중반? 아직 안 됐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알면은 제가 안 했죠. 모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완전 반대예요. 저는 미래지향적 전혀 아니고 과거지향적이거든요. 항상 오늘보다 어제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스타일이어서 미련에 되게 과거의 미련이 많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영원한 젊음이란 것도 제가 선택을 하겠다는 이유는 젊음이 저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지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늙음이라는 건 미래인 거고 젊음이라는 거는 어쨌든 과거인 거잖아요. 전 과거의 모습이 너무 좋고 시간을 지배하는 거에 그 우월감을 느껴요. 약간 질문 바꿔야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에 스스로 가장 꽃다웠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유용성이나 이런 그때 분위기란 거 말고 가장 아름다웠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미적으로만? 미적으로만? 여기 딱 의미로만 따졌을 때? 도련처럼 가장 아름답다. 저는 25살. 25살? 네, 24살, 25살. 저도 25. 지금은요? 아니에요. 아니시구나. 근데 이게 사실 이 초상화를 딱 떠올리면 우리가 좀 사진들 보면 포토샵을 되게 잘해주잖아. 근데 나는 사진 많이 찍진 않는데 증명사진 옛날에 찍은 거 보니까 가장 그래도 파릇파릇했을 때는 뭐 생각했을 때 그냥 대학교 막 3학년 때쯤에 가장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사진 한번 꽉 봤어. 근데 최근에 사람 되기 전에 사진 한번 찍어야지 했는데 포토샵을 어마어마하게 잘해주는 거야. 막 광대 깎아주고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이거 뭐 연예인이야. 너무 찔린다. 제 포상 아는 사기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많이 해주니까. 아니, 자체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승분이 더 젊어질 수 있어요. 그걸 좀 뭐 인스타부터 해가지고 다 너무 아름다운 사진이 많잖아요. 이게 원래 사실 깔아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세월이 안으로 사진 속에는. 시간이니까. 젊어져,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리즈 시절과 사진 보면 지금이 리즈였던 거야.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지. 앞으로도 과학기술 발달하니까 나의 리즈는 점점 앞으로 사진으로 뭐 초상화처럼. 아니 초상화도 사실 얼마나 연예인 그런지 모르잖아, 그치? 배경보다 더 잘 그릴 수도 있잖아. 맞아. 그 우상과 미와 자신의 눈에 더 예뻐 보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초상화 생각하면서 포토샵이 날 사진을 보면서 줌도 좀 바꿨어. 삘 받아가지고. 뭐야. 이 사진으로 그걸 뭘 하겠다고. 주민등록증 사실 거의 안 쓰잖아요. 근데 내 주민등록증이 너무 하찮은 거야. 아이고, 공감해요. 그래, 주민등록증 빨리 동생들이 동사무소 가서. 바꿔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진짜 그랬는데 영원한 재물이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영화 보면 그게 사실 슬프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같이 못 보낸다는 게 얼마나 큰 슬픔인지 보여주는데 저는 그것보다 살면서 내가 누리는 즐거움이 더 많은 게 과로가 그쪽으로 벌어져요. 저번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진호님은? 전 좀 슬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벤자민은 단편적인 거지만 만약에 그 사람을 계속 잔다면은 내 주변 사람 계속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동안 내가 사는 동안 다 계속 떠나가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물론 새로운 인연도 좋긴 하지만 난 그게 참 슬플 것 같아요. 나는 그 떠나보내는 것보다 새로운 게 더 즐거움이 큰 거지. 그래서 난 블루불스의 생을 살 거야. 헬리야, 헬리. 너는 100% 너는 가지리 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헬리야. 그때 모임에서도 완전 똑같은 벤자민부터 이야기가 나왔어. 근데 진호님처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나랑 같이 뭔가 하지 못하는 이렇게 걸음이 안 맞는 거잖아. 그걸 되게 슬프해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우월감 느껴서 너 늙었네, 난 젊었네. 아니 넓게 생각하면 그 늙어가게 되면 소중한 사람은 10명밖에 못 만나지만 영원한 블루불사라면 소중한 사람 2,000명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죽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뭐 3,000명, 4,000명 그게 양으로 따지면 다시 2,000명이 되고 또 한 명이 또 한 사람이 이렇게 2,000명이 유지된다는 그런 거예요.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난 많은 사람의 소중한 걸 가질 수 있잖아. 더 넓게 보면 근데 늙어본 적이 없잖아. 왜 없어요? 지금 늙었는데. 지금 젊으신 거죠. 내가 따라 주관적이긴 한데 우리가 40대, 50대 그런 식으로 약간 깨달음이 맞아요. 오면서. 그런 적이 없으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요, 난 진짜 과거지향적이어서 내일보다 어제가 더 좋았다니까. 그래도 다른 맛이 있지 않을까? 봐봐요. 그거를 여기 그런가? 젊음에 대한 브레이크를 가장 많이 인식할 수 있는 게 당신이에요. 네. 그렇다면 술 항상 먹잖아? 술 먹고 밤새 술을 먹어. 근데 어느 날 술을 먹고 밤을 샜는데 머리가 아프고 막 맞아. 수치가 해소가 안 돼. 그러면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잖아. 스스로 술을 줄이고 밤을 덜 새겠지. 그렇게
삶이 조금씩 바뀌겠지. 네. 근데 영원한 저력을 갖고 영원한 브레이크가 없으면 계속 그런 삶을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것 같은 이런 브레이크가 또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반성해보세요. 그리고 추억이 한정되지 않아요? 살짝? 그런 거죠. 막 나이가 들어서 야 우리 20살 때 밤새 놀아도 괜찮은데 지금 진짜 힘들지 않냐? 이것도 그럼 지금의 추억이잖아요. 지금은 안 된다고. 나 그런 거 모르는데 너 힘들구나 이렇게 넘길 수 있는데. 전형적인 아 진짜 힘들었다. 반성해. 너는 그냥 쾌락주의 자체고 그냥 그거 뭐냐 이름 자체를 쾌락으로 바꿔도 되겠다. 그냥 안녕하세요 저 쾌락입니다. 뭐 락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지금. 그건 어차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늙음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 아까 우리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좀 넓게 봤으면 그게 더 넓게 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한번 안 해본 것도 해보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육체적인 늙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영원히 젊고 싶다라고 하면 늙음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늙음은 젊음을 잃어서 늙어버리는 거로 치부가 될 수 있는데 늙음 자체도 하나의 얻는 것처럼 될 수 있잖아. 우리가 은교 때 항상 하는 말이지만 늙음은 죄로 이제 벌 받은 게 아니고 또 다른 새로운 건데. 그냥 또 다르게 보면 안 해본 거니까 해볼 수도 있다는 관점도 있었고 야 이걸 뭐 물어보냐 당연히 영원히 젊게 살아야지 지금의 이런 탱탱한 건강함을 항상 갖고 살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위주로 생각한다면 저도 영원한 젊음을 선택할 것 같은데 주변 사람을 생각해서 저도 나이 드는 걸 선택한 것 같아요. 그건 본인을 죽이는 일 아니에요? 주변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해야겠다 이거는.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런 나도 그렇게 예쁘게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멜로서도 인정하는 거죠. 그런가요? 원래 근데 이런 사람도 많잖아. 친구 없으면 나도 없어. 가족 없으면 나도 없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 난 반대. 내가 없으면 가족도 없고 내가 없으면 친구도 없어. 이게 좋은 거거든. 이런 편을 헬리고 사실 우리 엄마도 옛날에 이런 적 있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같이 죽을 거라고 한 말이 있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소중한 거니까. 그렇게 나도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나는 뭐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가족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머님 뵙고 싶네요 갑자기. 그래 잘해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소중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맞아요. 아까 초상화. 제가 그래서 젊음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도리언처럼 양심과 하여튼 초상화 그런 매개체를 만들고 싶은지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할 건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야. 왜요? 이걸 왜 생각을 못했어요? 그거 있잖아. 아니 이게 젊음 얘기했을 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정신이 멀쩡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리언처럼 망가지지 않을 거다. 그런데 나는 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 도리언은 미숙하니까 이렇게 망가진 거고 나는 영원히 젊지만 그래도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바르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이 달라져. 전혀 다른 관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 이걸 이렇게 초상화 젊음과 묶어서 생각하기도 벅찬 판에 젊음에서 떨어뜨려서 그냥 대단하신데요? 양심만을 떨어뜨려 놓는 게 제가 정말 당연히 획기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한 1년 넘게 알고 지냈지만 볼 때마다 새롭고 신기한 캐릭터로서 정말 섭외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심장을 떼어놓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늘 내가 갖고 다니면서 불안한 거야. 그 나만의 이렇게 생명력이라고 해야 되나? 심장 어떻게 보면 생명력의 상징인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력을 떼놓고 다니고 싶어요. 해리포터에서 볼드모트처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숨겨놓고 싶은 거야. 캐리비안 해적처럼. 전 되게 아이디어 진짜 좋은데 생각했거든요. 하여튼 우선 심장을 양심을 생각하고 떨어뜨려 놨을 때 내가 양심과 별개로 그런 거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양심을 끌어안으면서 맨날 뭔 일을 할 때마다 양심이 찔리는 게 너무 짜증나요. 그래서 도리언처럼 양심을 떼어놓고 차라리 그래 그 양심만 들키지 않으면 돼.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면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림을 놓고 그냥 덮어놓고 확인을 절대 안 하고 그냥 둘 수 있는 거네. 그럴 수도 있고 맞으니까. 확인을 한다고 해도 나는 도리언처럼 슬프거나
그렇겠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도리언도 결국에 마지막에는 저 그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 저 그림 때문에 지금의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정말 이제 100%할 리가. 이 오스카 와일드 그냥 그 자체 같은데. 제가 진호님 얘기해요. 진호님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이건 진짜 모르겠다. 진짜요? 그러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 모른다는 거. 네. 사실 아까 드는 생각이 늙는다는 게 내가 이제까지 알게 모르게 나쁜 짓 했을 거 법에 이제 어긋나지 않았을 뿐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뭐 잘못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저는 그 벌로 늙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늙는 거라고 순간 생각을 했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아까 몸장님의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뭐 어떤 의견을 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책의 전제는 우선 젊음을 찬양해 계속. 늙음은 약간 벌받고 늙음은 추악한 거라고 전제를 해버리니까 이런데 또 은교 같은 소설을 보면 그렇게 또 볼 수 없고 하여튼 이 작품의 관점 자체는 젊음 찬양 그리고 이제 쾌락 찬양의 두 개가 같이 가서 이렇게 된 건데 젊음이 위인 거죠? 아름다움 찬양? 젊음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백발의 그 잘 늙으신 분은 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못 들어가는 식이지. 살짝 외모지상주의인 거네요. 연관이 어떻게 보면. 현재랑은 보면 연관이 있긴 해요. 현 시대에 산다면 저도 분리를 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현 시대에서는 대신에 이제 좀 저는 수시로 확인하면서 헨리랑 다르게 도리언이랑 다르게 내가 이렇게 늙었단 말이야? 내가 이런 짓 했단 말이야? 이 그림을 나랑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난 아직도 젊어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러긴 해요. 저는 제일 싫은 게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양심이 찔리는 게 이 기분이 싫은 거예요. 이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기분이 찔리나 보다. 그니까 내 안에 양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야. 그나마 다행이다. 양심이 있어서 분리할 수 없어서 느끼기라도 해서. 진짜. 맞아. 그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에 공정한 관찰자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 양심이 좀 비슷한 양심이 다른 건데 내가 뭘 하면 또 다른 공정한 관찰자가 그걸 보고서 공정한 관찰을 하는 거야. 이거는 원래 옳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다. 거기서는 그 공정한 관찰자의 말을 잘 따라가는 건데 그 공정한 관찰자가 내 안에 있다는 제3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양심보다 더 공정하고 신과 다른 개념이 하여튼 그만의 캐릭터 하나 해가지고 그런 게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 되게 끔찍한 것 같은 거예요. CCTV가 나 안에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땐 되게 싫었는데 그래요. 그게 양심 아니에요? 그 느낌이 너무 싫은데? 양심과 거의 비슷한 캐릭터인데 그거 되게 싫은데 그 막 정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그냥 내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쾌락주의. 내 마음을 따라가는데 유교에 나온 거거든요. 공장을 하는 건데 유교의 중심이 그냥 내 마음을 따라서 가면 내 마음을 따라서 가는데 그게 옳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길로 가야 해서 옳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얘 말대로 얘 말대로 그냥 본성을 따라가는데 그게 옳은 거지. 그게 정말 이순의 중심이라고 하나 다를 거예요. 60살 되면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게 법대에 어긋나지 않는 거다. 그런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돌이 없는 거잖아, 우선. 충돌이 없는 그런 불편함 자체가 없으니까 좋고, 불편함이 없는데도 주변 사람도 만족하니까 좋고. 그게 관습에 대한 세뇌 아닐까요? 하여튼 유교 자체가 그런 짜여진 게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신기하네. 하여튼 마음을 따라가. 근데 뭐 어긋남이 없다. 이런 관점이 너무 부럽고 그렇게 돼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다 이런, 요즘도 너무 가치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딱 맞출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나 충돌이 생기니까. 하여튼 저는 뭐 영원한 젊음은 좋다. 극단적으로 찬양하는 거고 약간 고민하시는 분이 있었고 양심을 떨어뜨리는 것도 극단적으로 찬성하는 극단이란 말 빼세요. 제가 오늘 쾌락주의자인 척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답니다, 여러분. 저에게 캐릭터니까. 네. 다중인격 캐릭터 너무 힘들어. 정말 이렇게 살면 정말 녹화도 못하지. 녹음도 못하지.
정말 중요한 건 할 일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혼하고 그래요. 이혼하고 정상인이야. 하긴 다 조용하게 도련에서 그러지.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우선 가장 포인트는 아름다움과 제목이었는데 거기다가 양심과 쾌락까지 덧붙여서 이야기 나눴고 간단한 시식평을 이제 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즐기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느꼈어요. 지금이 가장 젊고 지금이 가장 아름다울 때니까 물론 뭐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래에 더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관리와 이런 걸로 그냥 이 마음만은 지금이 제일 젊은 것 같아요. 쾌락주의다. 왜 그렇게 정의를 하시죠? 헬리가 이랬잖아. 당신의 삶을 사시오. 또 하나의 삶은 쾌락주의다. 그쵸. 내 쾌락을 좀 즐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동상 따라간다. 완전히는 왜 자꾸 그렇게 완전히 말고요. 이번에는 기대되는 우리 각자 시식평 한 번씩 하기로 하죠. 어차피 그래서 막 놓고 열심히 했으니까 다굴님의 저는 마무리. 그 추함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가리는 게 되게 소설에서 매력적으로 보여졌고요. 그리고 또 예술은 없다. 예쁜 것도 취약한 것도 모두 인간이고 그것이 본질이다. 이런 말이 생각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 한 해 동안 쾌락주의자인 척 연기를 하느라고 되게 힘들었고 깨끗하고 건전한 삶을 살고 있는 다굴이었습니다. 우리 얘기도 많지만 그 전에 나눴던 모임에서 가져온 얘기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 거니까 그거는 너무 부담 갖지 마셔도 될 것 같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다굴님. 그러지 않아요, 별로. 그런 척 했어요.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읽으면 한마디로 나눈 그 정리하는데 처음에 읽었을 때 정리한 게 그랬어요. 브레이크가 필요해.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계속 얘가 후회하는 게 자기는 이렇게 막 나가고 있지만 누가 잡아줬으면 하는 것들 중간중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업자의 입장에서 내가 좀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봤을 때. 처음 봤을 때는 내가 도련이 반성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착해지고 있는데 얘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봤을 때는 얘는 그냥 망나니인 거예요. 망나니라 가지고 좀 쟤는 약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얘가 자기 해설에도 나오는데 되게 동성애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당시 사람 봤을 때는 가치관에 반하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가치관에 내가 반하기 위해서 그 동성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끌어나오는 걸 했던 거잖아요. 우리 아내가 뭐가 담겨져 있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코칭 입장에서 보면 그걸 또 끌어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긴 하지만 그냥 그 안에 있는 걸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또 막 브레이크 한다고 하나의 관점을 갖고 대단하는 것보다는 별 사람이 될까 생각하고 그냥 해봤던 그게 인간의 모습이니까 자기가 너무 나쁘다 하면서 고뇌하거나 매일 나는 너무 한심한 인간이야 이러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다음에 또 읽으면 또 무슨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 다음에 만약에 내가 아이 아빠가 되거나 이랬을 때 다시 읽으면 또 완전 바지에 이입해서 읽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러네요. 상황이 달라지면 또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식사 하셨나요?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